그는 이틀간의 단독 등반이 될 예정이었던 길을 나섰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레오 뒤프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충격적인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2024년에 실종된 22세의 아웃도어 애호가 레오 뒤프루와 2025년에 모두를 경악하게 한 발견에 대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산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발견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왜 거의 1년이 걸렸을까요? 레오 뒤프루는 캐나다 퀘벡의 작은 마을 보드레유에 있는 집을 떠날 때 겨우 22세였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레오는 그저 평범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사려 깊었으며 자연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등산은 그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험난한 등산로를 정복했으며 항상 자신을 조금 더 밀어붙이고 더 높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2024년 11월 말, 레오는 앨런산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곳은 그냥 평범한 등산로가 아니었습니다. 뉴욕 에디론대 고봉지대 중에서도 외딴 곳에 위치한 앨런산은 그 난이도로 악명이 높습니다. 길고 험준하며 가혹한 곳이죠. 대부분의 등산객들은 겨울에는 이곳을 피하지만 레오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주의한 것이 아니라 계산적이고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그는 이 여행을 혼자 계획했습니다. 11월 말이었고 날씨는 예측할 수 없었지만 레오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빽빽한 숲과 가파른 지형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 뉴욕주 뉴컴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애덤스산 등산로 입구로 향했습니다. 등반객 등록부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29일, 그것이 그에게서 소식을 들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이 여행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것을 또 다른 등반,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또 다른 과정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잘못될 운명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말입니다. 2024년 11월 29일 아침, 22세의 레오 뒤프루는 뉴욕주 뉴컴의 애덤스산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출발하기 전 레오는 등반객 등록부에 서명하며 하루 만에 등반을 완료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여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물론 어렵지만 그의 능력 범위 안에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는 경험이 많았고 긴 등산로와 험한 지형을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이후 아무도 레오를 보거나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30일, 레오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버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도, 연락도, 오직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아들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레오가 지체되었거나 하룻밤 야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침묵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12월 1일 공식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뉴욕주 경찰과 산림관리원들은 즉각적인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들이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을 때 레오의 차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차 위에는 눈이 쌓여 있었죠. 그가 주차한 이후로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발견은 우려를 경보로 바꾸었습니다. 앨런산으로 가는 길은 길고 외로우며 위험합니다. 숲속을 가볍게 산책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등산객들은 강을 건너고
빽빽한 숲을 헤치고 가파른 지형을 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역 전역에 폭설이 내렸고 일부 지역, 특히 해발 3000피트 이상에서는 눈이 4피트 이상 쌓였습니다. 바람은 사나웠고 시야는 불량했습니다. 경험 많은 수색대원들조차 이동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산림관리원들은 매일같이 등산로를 샅샅이 뒤졌지만 상황은 혹독했습니다. 헬리콥터는 안전하게 비행할 수 없었고 설피는 깊게 쌓인 눈더미에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연과의 사투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레오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발자국도 장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색팀은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단서, 그 어떤 것이라도 찾기를 바라며 가능한 한 넓은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황야는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날이 가고 주가 흘렀습니다. 수색은 결코 멈추지 않았지만 레오를 살아서 찾을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에디론덱의 겨울은 무자비했고 연락 없이 혼자 있는 사람에게 생존의 창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짧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가족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헤드라인이 사라진 후에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어떻게든 그 산에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숲은 조용했고 레오 뒤푸르는 여전히 실종 상태였습니다. 22세의 캐나다 등산객 레오 뒤푸르를 찾는 수색은 뉴욕주 산림관리원들이 최근 몇 년간 직면했던 가장 힘든 구조작전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차량이 뉴컴의 애덤 수산 등산로 입구 근처에서 버려진 채 발견되자 관리들은 이것이 매우 위중한 상황임을 알았습니다. 경험 많은 등산객이 에디론덱 산맥 깊은 곳에서 실종되었고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실종 신고된 다음 날 팀들은 신속하게 동원되었지만 상황은 혹독했습니다. 겨울이 고봉지대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눈더미는 해발 3000피트 이상에서 최대 4피트까지 쌓여 매 걸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깊은 눈은 그들의 속도를 늦췄을 뿐만 아니라 발자국을 덮고 단서를 묻어버렸으며 지형지물과 등산로를 가려 길 찾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레오가 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앨런산은 이 지역에서 가장 외딴 봉우리 중 하나입니다. 등산객들이 우연히 도달하는 곳이 아니며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정상으로 가는 길은 길고 구불구불하며 험준하여 여름에도 힘든 도전이 되곤 합니다. 11월 말과 12월 초에는 그 길이 매우 위험해집니다. 관리원들은 잠재적으로 수색 가능한 지역에 도달하기 위해 몇 시간씩 등산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오르막, 모든 내리막, 빽빽한 숲이나 얼어붙은 개울을 건너는 모든 순간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보다 몇 시간 뒤처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혹은 더 나쁜 상황일 수 있다는 인식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은 대규모였습니다. 59명의 산림관리원이 이 사건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작전 기간 동안 도보로 400마일 이상을 하이킹했습니다. 매일같이 교대로 수색하며 어떤 흔적이라도, 옷조각이나 흐트러진 눈이라도, 레오에게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찾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내렸고 등산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지형도 쉽지 않았습니다. 에디론덱의 황야는 거칠고 용서가 없습니다. 깊은 계곡, 얼어붙은 시냇물, 얽힌 덤불, 가파른 능선이 수색 과정을 더디게 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관리원들이 눈 덮인 덤불을 헤치고 길을 내거나 무거운 구조 배낭을 맨 채 얼음 낀 절벽을 탐색해야 했습니다. 발 디딜 곳은 불안정했고 시야는 종종 불량했습니다. 경험 많은 구조대원들조차 그렇게 극심한 겨울 조건 하에서 작업했던 가장 힘든 지형 중 하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기술이 돌파구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헬리콥터가 동원되어 숲의 상공을 수색했고 체온을 감지하도록 설계된 적외선 스캐너가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상팀을 어렵게 했던 바로 그 조건들이 공중팀의 발목도 잡았습니다. 눈보라와 구름은 상공에서의 시야를 심각하게 제한했고 빽빽한 숲의 지붕은 적외선 이미지가 숲바닥에 무언가를 포착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우위를 점하게 해줄 것이라 기대했던 기술은 또 다른 한계가 되었습니다.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8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흔적도, 움직임도, 레오의 자취도 없었습니다. 그 시점 이후로 임무는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구조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회수로 바뀌었죠. 그 용어의 변화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목표는 더 이상 레오를 살아서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떤 식으로든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임무가 재분류된 후에도 관리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디론덱 익스플로러는 수색이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숲속의 짧은 산책이 아니었습니다. 수마일에 걸친 지형에 대한 계산되고 소모적인 격자 수색이었습니다. 팀들은 그들이 직면한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가족을 위해, 지역 사회를 위해, 멀리서 지켜보는 모든 사람을 위해 짊어져야 할 무게를 이해했습니다. 날이 가고 주가 흐르면서 눈은 계속해서 등산로 시스템 위로 쌓여갔습니다. 자연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모든 흔적을 서서히 봉인하고 있었습니다. 레오가 남겼을지 모를 어떤 신호든 눈과 얼음층 아래 숨겨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은 아무런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수색했습니다. 2025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눈이 녹고 겨울의 혹독한 소나기가 마침내 산을 놓아주었습니다. 그 토요일 아침, 한 무리의 등산객들이 뉴욕주 에식스 카운티의 앨런산에서 힘든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그 등산로는 외지고 가파르며 심약한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은 한 앨런산을 선택하는 등산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등산객들은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숲의 침묵을 알았고 산이 어떻게 숨쉬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애덤스산 근처의 등산로 깊숙이 들어섰을 때 무언가 변했습니다.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길 가장자리에서 약 20피트 떨어진 덤불 속에서 희미하고 부자연스러운 형태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낡은 장비, 아마도 버려진 옷이나 익힌 배낭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들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뭇잎과 흙, 시간과 뒤엉켜 풍화되고 부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형체였습니다. 움직임도 소리도 없었습니다. 잠시 전까지 새들과 바스락거리는 나무들로 살아있던 숲이 고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그룹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나 즉시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법 집행기관이 도착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5개월 전에 사라진 숙련된 등산객 레오 뒤푸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뉴욕주 경찰과 산림관리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유해에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검시관이 도착할 때까지 아무것도 건드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현장의 모든 부분이 보존되어야 했습니다. 유해는 그날 수습되었습니다. 시신에서는 신분증이 발견되지 않았고 부패 수준 때문에 유관 식별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단서들이 있었습니다. 옷 조각, 시계, 등산화. 특정 브랜드들이 레오가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추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유해는 검사를 위해 법의병리학자인 마이클 세쿠라 박사에게 보내졌습니다. 그 후 며칠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은 침묵 속에서 기다렸고 한때 눈 덮인 등산로를 샅샅이 뒤졌던 수색대원들은 사건의 종결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확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시신은 레오 뒤푸르였습니다. 2024년 11월 29일 단독 등반을 나섰다가 돌아오지 못한 퀘벡 보드레유 출신의 바로 그 22세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실종은 50명 이상의 산림관리원과 거의 400마일에 달하는 험준한 지형을 포함하는 8일간의 수색을 촉발시켰습니다. 이제 몇 달간의 침묵 끝에 그의 이야기는 등산로에서 벗어나 숲의 부패물 아래 숨겨져 있다가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되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공식 발표에서는 명백한 타살의 흔적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문은 남았습니다. 왜 그의 시신은 주 등산로와 그토록 가까운 곳에서 발견되었을까? 그가 길을 잃었을까? 부상을 입었을까? 방향 감각을 상실했을까? 그가 사라진 지 며칠 후 이 지역을 덮친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했을까? 아무도 확실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그 길고 긴 겨울 동안 레오가 근처를 지나가던 등산객들로부터 불과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 옆에서 혼자 조용히 누워 있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숲은 지금까지 그 비밀을 지켜왔습니다. 2025년 5월 앨런산 근처에서 발견된 시신은 5개월 동안 두 나라를 사로잡았던 미스터리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바를 확인시켜 주었지만 아무도 그 뒷달을 침묵에 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유해의 신원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11월에 실종되었던 22세의 캐나다 등산객 레오 뒤푸르의 것이었습니다. 즉시 법 집행기관이 이 비극적인 발견을 처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뉴욕주 경찰이 수사를 통제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지역을 확보하고 남아있는 증거를 수집하며 신원 확인 과정이 정확하게 수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습할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연의 풍화작용이 큰 타격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발견 장소의 외딴 위치와 혹독한 에디론덱의 겨울은 거의 단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 DC도 다시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DC 산림관리원들은 레오가 처음 실종 신고되었을 때 그를 찾기 위한 집중적인 수색을 벌이며 최초 구조 노력의 일부였습니다. 유해 수습 후 공개 성명에서 DC는 레오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했지만 다른 일도 했습니다. 그들은 불확실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칠 줄 모르는 헌신을 보여준 관리원들을 칭찬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노력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비극에 대한 엄숙한 인정이었습니다. 에식스 카운티 검시관은 부검 과정을 감독했습니다.
유해는 사망 원인을 밝히는 임무를 맡은 법의병리학자 마이클 세쿠라 박사에게 보내져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검 후에도 결과는 명확성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레오의 가족에게 그것은 종결 없는 가슴 아픈 확인이었습니다. 그의 시신 발견은 그가 어디서 최후를 맞았는지에 대한 한 가지 질문에 답했지만 많은 다른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죽었을까? 추락했을까? 폭풍에 갇혔을까? 길을 잃었거나 저체온증을 겪었을까? 최종적인 답은 없었고 그 답이 없는 상황에서 추측만이 진실이 들어서기를 거부하는 공간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퀘벡의 고향에서는 그를 애도했습니다. 그는 생기가 넘쳤고 모험을 사랑했습니다. 레오는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등반객 등록부에 서명했고 당일치기 등산을 위해 짐을 꾸렸으며 수년간의 등산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디론덱에서는 경험 많은 사람조차 자연의 자비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산은 무자비했습니다. 사건은 기자회견이나 극적인 체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레오가 발견되었고 수사관들이 그의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조용한 공지 업데이트로 끝났습니다. 충격은 갑작스러운 반전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빛나는 삶이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사라지고 아무런 명확한 이야기 없이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먼 곳에서 발견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당국은 타사를 시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추운 아침에 등산을 나섰고 5개월 후 숲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오직 침묵뿐이었습니다. 관련 기관들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작전은 긴급하고 신중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수색팀은 종종 혹독한 날씨 속에서 수백 마일을 수색했습니다. 헬리콥터는 이륙하지 못했고 개와 드론이 투입되었으며 관리원들은 눈 덮인 등산로를 도보로 샅샅이 뒤졌습니다. 총체적으로 그것은 이 지역에서 최근 기억에 남는 가장 자원 집약적인 수색 노력 중 하나였습니다.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봄이 올 때까지 그 비밀을 지켰습니다. 레오 뒤푸르의 비극은 섬뜩한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등산객이 준비되고 경험이 풍부하며 적절한 절차를 따랐을 때조차도 예측할 수 없는 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산은 이야기를 품고 있지만 항상 그것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뉴욕 당국에게 수색은 끝났습니다. DC에게는 또 다른 작전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오의 가족과 그의 이야기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미스터리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답은 없고 등산로 입구와 정상 사이 어딘가에서 레오가 황야 속으로 사라졌고 5개월 후 그의 이야기를 전할 목소리 없이 돌아왔다는 사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미상으로 남아있지만 수사관, 전문가, 그리고 대중은 레오 뒤푸르에게 무자비한 에디론덱 황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가능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등산의 위험, 지형, 날씨 패턴, 그리고 생존 상황에서의 인간 행동에 대한 사실에 근거합니다. 가장 논리적이고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 중 하나는 그가 우발적으로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악 등반 사고에서 드문 일이 아니며 특히 에디론덱과 같은 거칠고 험난한 지형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레오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앨런산 주변 지역은 가파른 절벽, 바위투성이 표면, 숨겨진 암붕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숙련된 등산객에게도 지형을 특히 위험하게 만듭니다. 11월 말이었기 때문에 등산로는 눈과 얼음으로 덮여 발 디딜 곳이 극도로 미끄러웠을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는 또한 일조 시간을 줄여 시야를 감소시키고 잘못된 발걸음을 내디딜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얼음과 눈으로 덮인 좁은 길을 따라 걷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작은 미끄러짐 한 번으로도 가파른 경사면 아래로 굴러떨어지거나 숨겨진 낭떠러지 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레오의 유해는 그의 등반이 시작된 등산로 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거리는 그가 계곡이나 가파른 비탈 아래로 떨어져 쉽게 보이지 않는 곳에 있게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저체온증과 악천 후에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11월의 에디론덱 산맥은 용서가 없습니다. 레오가 맑아 보이는 아침에 등반을 시작했을지라도 그 지역의 날씨는 경고 없이 변할 수 있습니다. 고지대에서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몇 시간 만에 온화한 날씨에서 영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체온증은 며칠이 걸리지 않습니다. 젖은 옷, 차가운 바람, 신체적 피로는 신체가 열을 더 빨리 잃게 만듭니다. 저체온증이 진행됨에 따라 뇌는 정상적인 기능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혼란이 찾아오고 돌아가거나 GPS를 사용하거나 피난처를 찾는 것과 같은 간단한 결정조차 하기 어려워집니다. 피해자들은 심지어 이상하게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할 수도 있는데 이는 모순탈이라고 알려진 상태로 얼어붙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옷을 벗는 행동입니다. 레오가 그러한 상태에 빠졌다면 방향 감각을 잃고 길을 벗어나 더 멀리 방황했을 수 있습니다. 그는 혼자 등산하고 있었기에 저체온증이 시작되었을 때 그를 막거나 다시 안내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레오 뒤프루의 사건에서 좀 더 불안한 가능성 중 하나인 동물과의 조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레오가 사라진 에디론덱 산맥은 날 것 그대로의 야생으로 유명하며 흑곰, 코요테, 스라소니, 심지어 무스와 같은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지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인간을 피하지만 특히 등산객이 혼자일 때 그리고 동물들이 제한된 먹이와 영역에 더 민감해지는 추운 계절에는 조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오의 부검에서 동물 공격의 명백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모든 동물 조우가 눈에 보이는 부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때로는 공포 자체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레오가 큰 동물과 마주쳤거나 위협적인 소리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순간 본능이 앞서 표시 없는 지형으로 도망치다가 미끄러지거나 부상을 입거나 길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 어떤 동물도 레오의 실종과 관련이 없지만 이 이론은 물리적 공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조우로 인해 촉발된 공포가 치명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켰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하고 가장 그럴듯한 이론 중 하나는 그가 등반 중 갑작스러운 의학적 응급 상황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레오는 겨우 22세였고 건강해 보였으며 단독 등반을 시도할 만큼 체력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응급 상황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희귀한 심장 질환이라도 수년간 발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체적 무리, 추운 기온, 고도에 의해 갑작스러운 부정맥이나 숨겨진 취약점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천식 발작이나 당뇨병 관련 사고 또는 탈수로 인한 혼란과 방향 감각 상실과 같은 간단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론은 그의 시신이 5개월 후 발견되었을 때 외상이나 타살의 흔적이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부러진 뼈도 싸운 흔적도 위험을 암시하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숲속에서 갑자기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된 한 젊은이의 침묵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쉬면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하며 쉴 곳을 찾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일어설 것을 기대하며 누웠지만 그는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레오의 이야기는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어려운 지형에서 혼자 등산하는 것은 기술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자연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존중을 요구합니다. 적절한 장비를 휴대하고 항법 도구를 갖추고 경로를 철저히 이해하는 것은 모든 등산객이 취해야 할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하지만 장비 외에도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 중 하나는 항상 누군가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는 것입니다. 경로, 예상 귀환 시간, 연락처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공유하십시오.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레오의 여정은 비극적으로 끝났지만 그의 경험은 우리에게 신중함과 인식을 가지고 황야에 접근하도록 가르칩니다. 등산을 계획하는 모든 사람, 특히 혼자라면 완전히 준비하고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라는 부름입니다. 하이킹을 좋아하거나 자연 탐험을 계획하고 있다면 레오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산을 존중하고 경계를 늦추지 말고 그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명이 그것에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레오의 경우 무엇이 차이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더 많은 실화범죄 및 실제 생존 이야기를 위해 구독해주세요.